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을 대표하는 명소이자 국내 1호 온천관광특구인 유성온천관광특구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호텔과 온천수 사용시설이 연이어 폐업하고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온천관광특구라는 명칭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유성온천관광특구의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해보고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하겠습니다.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기수 대전시 문화관광국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인식 우성정보대 호텔관광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태곤 대한온천학회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유빈 충청투데이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준비한 영상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표적 온천 명소였던 대전 유성 온천 관광특구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유성 온천 내 호텔들이 줄줄이 폐업한 데 이어 107년 역사의 유성 호텔마저 2024년 문을 닫습니다. 유성 온천은 지난 1994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뒤 한 해 1,000만 명이 찾는 유명 관광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9년 영업시간 제한이 전국적으로 풀리면서 인기가 시들해졌습니다. 또한 곳곳에 온천을 활용한 워터파크가 들어서 급격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실제로 유성 전체 호텔 객실 이용률은 지난 2019년 66%에서 2020년 48%까지 떨어졌습니다. 유성 온천 이용자도 2019년 43만 명에서 2021년에는 18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유성 온천의 명맥을 잇기 위해 260억 원을 들여 국제온천지구 관광 거점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호텔 등 기반 시설이 대부분 사라진 상황에서 제대로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시시각각 김지훈입니다. 자, 유성온천 일대는 1994년 온천관광특구로 지정되어서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온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노기수 국장님께 유성온천의 역사적 유래와 특징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유성 온천특구는 1994년도에 이제 그 당시 교통부 고시로 지정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유성 온천역 주변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사실은 뭐 복명동, 구암동, 장대동, 궁동 그리고 이제 어운동, 도룡동까지 다 일단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주거 지역하고 뭐 상업 지역, 뭐 녹지 지역들이 이렇게 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제 여행 업체들도 있고요. 여행 업체가 한 128개소 정도 되고요. 뭐 관광 숙박업 뭐 12개소, 국제회의 관련업 15개소, 뭐 이제 관광 식당업 18개소 정도 해가지고 한 174개소 정도의 이제 뭐 관광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자리를 해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도별 관광객을 보면 말씀 주셨던 대로 2020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13만 명 정도 저희가 이제 관광객들이 다녀간 걸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게 2019년도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19 확산 이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2019년도가 424만 명 정도였으니까 거의 뭐 이제 절반 정도 지금 감소를 한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해외 여행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성 온천은 뭐 다 이제 교수님하고 뭐 회장님께서도 말씀 주시겠지만 뭐 국내에서는 상당히 이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온천물에 비해서도 이제 뭐 건강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효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리고 그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대전 시민들뿐만 아니라 뭐 딴 곳에서도 뭐 신혼여행 오기도 하고 좀 이렇게 전국적인 명소였었죠. 네. 자,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유성온천의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2019년 이전까지 한 해 방문객이 무려 471만 명 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국장님께서 2020년에 213만 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제 네네. 코로나 이후에 방문객이 급감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서유빈 기자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관광특구라고 하면 시설과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유성온천 관광특구는 근 10년 사이에 시설과 사람 모두 사라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쇠락하는 관광특구로 그렇게
쇠락을 겪고 있는데요. 그 2011년 문을 닫은 홍인호텔을 시작으로 2018년 호텔 리베라와 아드리아 호텔이 이제 연달아 폐업 수순을 밟았고요. 그리고 2021년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1년에는 JH 레전드 호텔도 온천탕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07년 역사의 유성 호텔까지도 위기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온천지구 내 기존 호텔 부지에는 대부분 주상복합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그 주거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렇듯 온천 시설이 사라지니 이제 온천을 즐길 이용객과 온천수 사용량도 동시에 같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온천 시설의 감소에 그 코로나19 여파가 더해져서 2021년에는 유성온천 이용객이 10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유성온천지구 내 온천공, 그 복명동, 온천지구로 있는 복명동 일대에 지금 현재 온천공이 30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30개 중에 11개는 그 사용을 할 주체가 없어서 개점 휴업 중인 상태입니다. 네, 온천수 사용량도 2019년 122만 톤에서 2020년 86만 톤으로 급감한 상황이고요. 이제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성온천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수한 품질과 그 또 양이 많은 걸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고 유명한 상황인데 그러한 이제 유성온천수 사용량이 지금 100만 톤 아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성구에서 공동급수를 통해서 유성호텔의 경우처럼 자체적인 그 온천공을 보유하고 있는 호텔들도 있고요. 시설들도 있고 유성구에서 공동급수를 통해서 온천수를 제공받는 그 공동급수 업소 수도 2021년 58곳에서 지난해 51곳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온천의 사양화는 사실 비단 대전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국 온천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전국 온천 이용자 수는 1년 만에 18.6% 감소한 상황입니다. 다만 저는 대전의 문화인 온천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방점이 찍혀서 그 방향성을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서유빈 기자님께서 시설과 사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이 유성온천과 전국 차원의 온천지구의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천지구인 유성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장인식 교수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로 좀 쉽게 요약 정리를 하고 싶은데 첫째는 그 온천이라는 자원에 대한 이해 부족, 그다음에 이를 활용하려고 하는 정책 실패, 이 정도라고 이제 요약을 하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 그 온천이라는 자원의 이해 부족인 측면에서는 좀 우리 대전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의 문제인데요. 저 나중에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특구가 우리나라에 748개나 됩니다. 우리 18개 중앙부서가 있는데 12개 중앙부서가 다 특구를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특구 종류만 5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관광특구도 그러니까 예전에 스페셜 존이 돼야 되는데 이게 특별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온천이 있습니다. 물론 그 온천이라는 그 자원을 잘 활용하는 지역도 있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관광지도 아니요, 관광단지도 아니고 그냥 온천 하나를 가지고 좀 뭐랄까 특구, 관광 특구라는 게 외국인을 유치하는 예전에 94년에 그때 당시에는 뭐 한 5개 정도밖에 없고 처음 시작했으니까 효과가 좀 높았겠죠. 네. 근데 지금은 30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한 750개나 되는 특구 중에 하나. 관광특구는 또 전국에 한 34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온천형 관광특구는 5개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만의 지금 문제가 아니고 관광특구 전체가 다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거죠. 그리고 네. 그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그 특구의 활성화 예산을 짜는데도 뭐 34개에 뭐 한 30억 정도 제일 많을 때, 적을 때는 한 3억 정도. 그렇게 되니까 이건 정말 유명무실한. 그러니까 그거는 꼭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부서의 문제. 그다음 두 번째는요, 온천이라는 그 단어를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이 지금 대전시에서 나오셨는데 중앙부서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합니다. 그것도 균형 발전 사업과.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에는 온천이라는 것을
지역 발전의 수단으로 잘 써라라는 국가의 좀 뭐랄까 생각이 아닌가. 아니면 이거는 이번 참에 물론 저의 힘은 아니겠습니다만 바꿔서 뭐냐면 보건복지부로 가든지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로 아예 좀 왔으면 좋은데 지금은 행안부에서 국민의 휴양 온천법 81년에 만들었죠. 그다음에 온천도 한 500개가 넘습니다. 그중에 우리 살 수 있는 게 지금 한 반 정도. 그런 이제 나중에 협회 회장님한테 들으시면 되는데 어쨌든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중앙도 그러는데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을 해라라는 94년에 그 컨셉을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와서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원이라는 거죠.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쉽습니다. 자원이라는 것은 독특해야 되는데 온천이 독특합니까? 아니라는 얘기고요.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희귀했지만 흔해버리거나 가치가 변하는데 거기에 못 쫓아가면은 그건 자원이 아니죠. 예, 그런 면에서 아주 기초적인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우리 유성 지역은 너무 온천에만 매몰된 그리고 좀 한 시대 유역에 뒤떨어진 네, 뭐 그런 쪽에서 쫓아낸 거죠. 그게 단적인 예가 뭐 솔직히 현실 선사태가 목욕 유지에 거기에다가 좀 역사와 전통을 얘기하셨는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투자가 안 따라가주면 진부해지는 거죠. 네. 올드해지고 거기에다가 가장 큰 문제 교통. 그래 여기 와서 머무르지는 않군요. 그다음에 대부분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의 1순위가 민원의 1순위가 주차장 확보예요. 네. 그러니까 쓰루죠. 그리고 오히려 저쪽 도령동 쪽에 있는 DCC 근방이 더 활성화되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더 기능이 옮겨가는 그러니까 당연한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네. 자, 장인식 교수님께서 이 온천과 관광지구 개발이라고 하는 인식의 문제 그리고 정책의 문제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요. 이 유성온천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거시적인 시각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안태권 회장님께 듣겠습니다. 네.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팩트가 정말 우리 온천이 쇠락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변화를 겪고 있는 과정 중에 이런 우리 유성만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그걸 외부적 요인과 이제 내부적 요인으로 좀 나눠서 이제 보게 되면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유성 온천이 역사적으로 아주 효능이 좋고 뭐 이런 여러 가지 6, 70년대 여기 신혼여행을 올 정도로 굉장히 제주도를 못 가면 여기를 오는 정도로 이렇게 이제 유명한 온천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온천법이라고 하는 이런 이 규제 아닌 이제 규제가 생기면서 이게 오히려 난개발을 하게 되는 이제 원인을 만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25도 이하에 용출되면서 음용이나 목욕을 하는데 해롭지 않은 이런 지하수를 다 온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고 탐지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이제 시추 기능이 이제 발전이 되니까 아주 그게 급격하게 전국으로 이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14개 정도의 온천 시설들이 온천 지구가 이제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이게 지금 말씀대로 400개, 지금은 이제 500개 정도가 되니까 이게 희소성이 갑자기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이제 이런 외부적인 요인도 이제 있어서 온천이 이런 팬데믹 이전부터 시작해서 유성 온천은 이런 변화에 좀 적응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학회 차원에서 보면 이제 온천을 되게 이제 1세대 온천이라 해서 이제 유성 온천이나 온양 온천처럼 이제 전통적으로 그냥 목욕하는 문화의 그런 온천들이 이제 1세대 온천이라고 하면 2세대는 그렇게 막 우리나라 산업 경제 산업이 부흥했을 때 그냥 갑자기 만들어지는 온천 지역들이 있었죠.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관광버스 다 다녔지 않습니까? 북옥 하와이 무슨 수안보 와이키키 이런 데가 갑자기 이제 이제 그런 시설과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졌던 그러니까 목욕 시설이 좀 더 큰 이게 이제 2세대 정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2008년에 보양온천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겨서 이제 보양온천 개념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쿠어하우스나 일본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헬스케어를 접목한 건강을 위주로 한 이런 목욕 문화를 우리나라로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양온천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근데 이 보양온천의 시설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대규모의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25m 풀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10개 정도의 수치로 장치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과 부동산의 그런 투자 가치가 유성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고 파라다이스라든지 아니면은 서울학
피아라든지 이런 데는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런 그 입욕객을 유치를 좀 하면서 이제 3세대 온천으로서 자리 잡게 됐죠. 근데 그것도 이제 그 팬데믹 이후에 이제 많이 이제 모두 다 이제 그 입욕객이 이제 줄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일본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는 그거를 조금 더 발전을 하는 이런 그 이 도시형 온천으로서 그 발전하는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유성온천이 이렇게 그 이 내외적으로 이런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온천 개발이 보편화되는 가운데 이 차별화된 개발이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서유빈 기자님 말씀 듣고 국장님의 종합적인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유빈 기자님. 네. 앞서 이제 교수님 두 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그 여러 요인, 굉장히 여러 요인이 지금 복합적으로 한 10년여에 걸쳐서 축적돼 온 그 세태의 결과를 낳았다고 보는데요. 저는 또 그 중에서 사실 그 관광 트렌드라는 것이 굉장히 그 사이에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 유성 온천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연상될 수 있는 킬러 콘텐츠가 부재했다. 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이런저런 저희 지역민들 그리고 유성 온천을 뭐 찾아볼까라고 고민하는 관광을 좀 고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저희 충청권 안에 있는 그 충남 아산의 경우처럼 도고 파라다이스라는 그 중점 시설을 이제 그 중심에 두고 가족이나 뭐 놀이 이런 요소로 찾을 수 있는 온천이 없고 그리고 또 충주 수안보의 경우처럼 가족탕들이 여러 곳 운영되고 있어서 가족 단위로 방문을 해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더군다나 이제 또 유성온천 안에 있는 시설들은 이제 관광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할 뿐더러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온천욕을 즐기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함이 있다라는 그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 유성온천 하면 노후화된 온천 시설 그리고 놀거리, 볼거리가 없는 유흥가가 먼저 떠오른다는 점, 그 부분이 저는 이제 대다수의 시민들, 관광객들의 그런 관심 밖에 이제 벗어나게 했던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유빈 기자님께서는 사회적인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서 평가해 주셨는데요. 흥미롭게도 코로나19라고 하는 단기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이 유성온천의 어려움의 원인이었다라는 평가를 들으셨습니다. 국장님, 종합적인 생각 어떠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이제 세 분 말씀하신 거에 뭐 큰 틀에서는 저도 뭐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특구라는 것이 그리고 어떤 지역이 잘 되려면은 결국은 이제 차별성이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94년도 당시에 관광특구 지정될 때에는 영업 제한이라는 게 있을 때고 그때 뭐 경포대라든지 해운대라든지 뭐 설악하고 일부의 관광특구 5개 정도 지정이 되면서 사실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그게 이제 뭐 특색 어떻게 보면 이제 차별화 포인트였던 거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99년까지 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성화가 됐었던 상황인데 이제 99년도에 그것들이 풀리고 그 이후에 이제 생활문화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뭐 최근 코로나 때문에도 가속화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뭐 밤 늦게까지 다 같이 모여서 회식하면서 술 먹거나 하는 문화 자체가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뭐 저도 뭐 대전에서 계속 살았으니까 뭐 어렸을 때 뭐 저희 아버지 손 붙잡고 뭐 유성에 이제 목욕하러 가고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가정의 일반 뭐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욕실을 그렇게 크게 안 만들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목욕탕 그리고 유성온천에 가는 이제 이런 재미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집에도 사실은 뭐 목욕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잘 돼 있으니 뭐 그런 것도 이제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소비하는 문화, 여가를 즐기는 문화, 여가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응해서 사실은 이제 유성 온천이 그거에 좀 대응하는 속도가 좀 느리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변해가는 시점부터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이제 조금 변화를 깨왔었다면 뭔가 가족 중심의 여가 문화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간다든지 뭔가 아니면 다른 온천들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좀 계속 발굴해내고 그걸로 이제 마케팅하고 브랜딩 한다든지 이런 좀 노력들이 같이 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유성 지역에도 뭐 주상복합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주거에 대한 수요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폭증하는 데 비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공급이 조금 부족한 측면들이 있다 보니 이제 유성에서 뭐 기존에 숙박업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도시형 생활주택 만들어서 지으면 일단은 뭐 상업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하면서 좀 우리 유성 온천 관광특구, 유성 관광특구의 대응이 조금 늦었던 것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회문화 변화에 따른 정책적인 과제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쟁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성온천이 재생이랄까요? 아니면 경쟁력이랄까요? 이 갖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이 차별적인 정책의 문제가 될 텐데요. 충남 아산의 경우 온천도시를 지정하고 온천산업 부흥을 위해서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유성온천 지구가 차별화된 개발을 위해서 어떤 과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시는지 장희식 교수님부터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원인이 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답도 온천에만 너무 국한하지 말자. 그래서 온천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요. 네. 주기능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보조 기능이나 매개 기능으로 이제 온천이 그래도 중요합니다. 품질 관리를 해야 되니까 나오고 주기능은 뭐냐면 지금에 있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써야 됩니다. 저는 그리고 이러한 변곡점, 그러니까 이제 피크 지나고 쇠퇴기에 들었는데 거기에서 다시 재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이러한 형태를. 아까 그 주상복합 같은 거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 건설 주체를 보면 그 중간층에는 다 호텔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부동산 트렌드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뭐 단독 주기는 100%의 호텔을 해라.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멀티퍼포즈를 가면 다목적으로 썼다는 거는 뭐 동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언급해서 빠졌는데 아까 온천 중에서도 도시형 온천이 이제 지가가 올라가고 이제 그 온천으로서의 활용 가치보다는 부동산 가치가 크니까 네. 그럼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첫째는 상권 살렸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지금 당장 할 거는 상권이 저번에 국토연구원에서 이거 용역을 했거든요. 2019년에. 그 실천만 해도 됩니다. 잘 분석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권이 총 6개가 있는데 지금 죽는 데가 다 아시는 것처럼 유성온천 역세권하고 유성호텔 지역 상권, 인터시티 정도가 약간 이제 죽어가고 있고 대신에 풍선 효과로 사는 데가 있어요. 궁동 로데오 거리하고 복명동 우산거리, 네. 계룡 스파텔 거리. 그러니까 네. 뭐 완전히 다 뭐 몽창 이렇게 주저앉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지금 약간 열세 있는 지역에 조금 활력을 불어넣는 듯 그리고 좀 크게 보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유성 복합터미널에 이제 좀 있으면 2025년 완공돼도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트램이 또 유성 지나가고요. 국제회의 복합지구 올해 작년이죠. 됐으니까 가깝고 그다음에 공주부여 금산도 계룡도 세력이 커지고 있고요. 그 배후도시. 그다음에 더 큰 호재는 국가보훈처에서 호국 보훈파크를 현충원하고 묶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거의 1조에 가까운 큰 핵심 공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맞물린다 그러면 유성은 이거 당연히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긴 안목에서 부동산으로 바뀌려고 하는 거에 온천이 부기능으로 들어가면 역할이 있으니까 다시 거기에 맞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쓰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한 번에는 안 되겠으니까 지금 우리 옆에서 얘기한 것처럼 또 저기 회장님도 오셨지만 온천과 관광 휴양을 또 버릴 수는 없으니까 네. 그걸 굳이 활용한다 그러면 아까 그 모두 화면에도 나갔습니다만 국제 온천지구 관광 거점이라는 국가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록 260억이라고 사짓고 건물 하나만 달랑 뭐 짓는 비용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말 그대로 거점으로 활용하면 소프트웨어로 활용하면 됩니다. 지금 뭐 일간 그 민원에서는 주차장이 제일 우선이니까 거기에 너무 많이 했다라고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일단 그것보다도 하상 이런 데를 빨리빨리 확보해주고 좀 도와주는 쪽으로 하고요. 제 생각에는 융복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유성관광특구단에서 관광전공한, 개발전공한 사람만 온 게 아니라 도시, 문화예술,
뭐 한방 그래서 각각의 그 장르에서 유성을 하나 놓고 한번 할 때쯤 됐지 않았을까. 특히 도시계획이라든지 지역경제.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물론 협의체가 있긴 있습니다만 주로 그 사업자들의 협의체입니다. 그거 말고 정말 하려고 하는 지역 주민형. 그래서 지역 주민이 함께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그들의 이제 계도 개명 사업에 참여시키고 같이 하자라는 이런 거를 온천을 활용한다면 친절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네. 예, 그런 좀 캠핑 네, 그런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과거에는 온천의 비중이 아주 많았는데 이제는 상권이나 관광의 비중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평가셨습니다. 서유빈 기자님이 현장에서 느끼시는 의견 듣고 역시 국장님 또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자님. 네. 사실 유성온천 관광특구를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이제 당장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요. 2012년에 유성구가 그 유성온천 제도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를 보면 당시 그 유성온천수가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그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성온천 관광특구를 복합 의료 휴양 관광단지로 이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좀 변화를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당시 제시됐었고. 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유성온천 지구 내 온천수를 활용한 의료기관이 3곳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산이나 충주의 경우처럼 가족온천, 놀이온천 면으로의 변화가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면 이러한 이제 대전의 교통입지, 훌륭한 교통입지와 의료기관이 많다는 강점을 활용해서 그 의료와 휴양에 좀 중점을 둔 온천지구로 탈바꿈하는 방법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휴양 헬스케어 네. 중점의 개발을 차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장님은 전반적인 유성온천의 재생 경쟁력 방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뭐 타이틀인데 쇠락이라고 걸려 있는데 저는 일단 자연스러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 변화의 흐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금 대응이 늦었던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주거 기능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부 상권들이 오히려 활성화됐어요. 그 이제 지금 그 우산 있는 그 골목 이제 음식 특화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쪽에는 사실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이제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일부 또 이제 소비 기능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좀 이런 트렌드에서 유성 온천 그리고 이제 관광 특구의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저는 이제 뭐 마이스 아까 우리 장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마이스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일단 뭐 저희도 혁신도시 통해서 공공기관들이 이제 계속 대전으로 내려올 거고 뭐 당장 이제 작년에 방위사업청 내려오는 것이 이미 확정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거랑 딸려서 내려오는 이제 예산들이라든지 특히 이제 행사 그다음에 뭐 각종 학술 대회 아니면 각종 뭐 평가위원회, 뭐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충분한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현재도 뭐 중소형 이제 호텔들에서 그런 소규모 컨벤션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이제 대전에 와서 회의를 하고 이제 기왕에 온 김에 그 사람들이 뭐 이제 하루 자고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가면은 그게 더 이제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좀 식당이나 이런 뭐 카페들 많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거기에 좀 받쳐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여가 문화 자체가 가족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유성온천에 뭐 저도 뭐 아이가 있습니다만 아이를 데리고 와서 1박 2일 했을 때 그렇게 쾌적하다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이 충분히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뭐 뒤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콘텐츠들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성 온천이 사실은 저는 차별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국내에 있는 온천 중에서도 거의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 그런 스토리들을 계속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저도 뭐 얘기를 좀 어느 자리에 가면 했던 이야기인데 유성 온천에 대한 이제 학술적인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축적이 돼야지 결국은 거기서 이제 컨텐츠들이 파생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전 그 유성 온천의 역사 콘텐츠들도 계속 많이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유성 온천이
국내에 있는 다른 온천에 비해서 어떤 점들이 좋은지 그런 것들을 계속 좀 정리해서 콘텐츠화하고 그러면은 뭐 한국 내에서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온천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국가에 있는 온천하고 비교해서는 뭐 강점들이 무엇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계속 정리해 나가는 작업, 또 나아가서 뭐 유성이 정말 이제 온천 도시로서의 이제 면모를 갖추려면 예를 들면 국내에 있는 온천 도시 연합 아니면 국외에 있는 뭐 온천 도시 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뭔가 그런 국제적인 뭐 연합체를 좀 끌고 간다든지 뭐 그런 것도 좀 이미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소비 트렌드들이 이제 굉장히 저는 고급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유성 온천을 활용한 각종 이제 뷰티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뭐 대중들이 뭐 활용할 수 있는 대중 목욕탕이라든지 그런 시설 플러스 이제 좀 나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라서도 유성 온천을 활용한 뭐 피부 관리를 받고 싶다. 아니면은 뭐 관절 치료를 받고 싶다. 뭐 지금 대전에서 의료 관광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콘텐츠들을 좀 차별화해서 고급화된 콘텐츠들을 만드는 것도 좀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아주 종합적인 시각에서 유성 온천의 차별적인 개발 방향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부적인 방향은 또 이어지는 질문을 통해서 또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자, 안태곤 회장님, 이 유성 온천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효능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휴양, 헬스케어, 의료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 뷰티 산업도 연계시킬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개발 방향에 대해서 회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뭐 상당히 의학적 지식도 많으시고 그 온천에 대해서 일단 특징적인 것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입욕을 했을 때 가장 우리 장점으로 하는 거는 피부에 대한 이런 이 장점이거든요. 그다음에 하나는 관절을 말씀하셨는데 의학적으로 다 알고 하시는 건지 이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서 관절이 안 좋아지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중력을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눌리면서 생기는 이런 관절, 허리, 이 무릎 관절이 안 좋아지면서 연세가 들면서 운동을 못 하게 되죠. 그러면 근육이 좀 더 빠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중력을 최대한으로 적게 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은 물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의학적으로 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온천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 성분이 들어가서 이 효과를 이제 배가시키는 거죠. 근데 유성 온천은 이제 실리카 계통의 이제 온천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온양 온천도 비슷하거든요. 이게 항염증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온양 온천은 뭐 세종대왕이 오고 뭐 온궁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수도권에서 가까워서 거기다 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분은 이제 비슷하긴 하고 온도도 이제 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그런 의학적으로 사용했던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있는데 거기에 최근 들어서는 과학적으로 이런 성분들이 우리 피부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이제 검토를 좀 하고 있어요. 저희 학회에서도 매년 이제 학술대회 같은 걸 열어서 이런 이제 논문을 좀 발표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음용을 했을 때 이런 이제 그런 장내 미생균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쳐서 이 기능을 개선시킨다는 이제 논문도 이제 나와 있고 특히나 이제 이 학술 발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좀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렇게 잘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좀 발전을 할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의학적인 것들 결국 연세가 드신 분들이 우리가 감각기관 중에서 제일 노화에 그런 저항하는 기관이 촉각이거든요. 촉각. 그래서 이 촉각은 어린아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비슷한 감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촉각을 자극하는 산업은 어떻게 해요?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이 산업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이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근데 이런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의 그런 이 경제적으로 이 풍요한 이런 노년분들이 와서 쓸 수 있는 아까 서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의료 복합 그 형태, 부가가치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발전을 하는 게 좋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료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이 보장성이 이렇게 그렇게 예방적 차원에 있어서의 그런 보장성 강화를 많이 해주진 않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좀 분위기가 바뀐 건 금연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 예방적 사업에서도 이제 보장을 좀 강화해준 이런 이 트렌드가 있어서 이런
이런 그 온천이라든지 아니면 뭐 온천뿐만 아니라 산림욕이라든지 아까 이제 관광의 여러 가지 이런 도구로 쓰여지는 것들이 그 개인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도 충분히 그 과학적 입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스스로가 건강을 이렇게 그 찾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학회나 이런 협회나 이런 곳에서는 이런 그 온천 시설들도 이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런 방안을 그 아주 심도 있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최근 들어서 OECD 국가 중에서 반 이상이 이런 온천 치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보장을 이 보장을 해주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벤치마킹을 하면서 본인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노력을 한다면 국가에서도 뭔가 도와준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빠르게 소진되는 이런 이 보험, 의료보험의 수가들도 이런 사회적으로 안정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또 추후에 이제 그 디테일한 것도 말씀을 네. 드리기로 하고요. 네. 그렇군요. 유성온천이 가진 뷰티, 보건, 의료 부분에 있어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대해서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제 유성구에서도 위와 같은 쟁점들을 포괄해서요. 이 온천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문체부가 주관하는 국제 온천지구 관광 거점 공모 사업에 공모를 해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유성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사업인지 노기수 국장님께 듣고요. 이 세 분의 간략한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듣겠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런 논의들이 계속돼서 이제 유성구하고 대전시에서도 뭐 자구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사실은 이제 국가에 설득을 해서 이제 국가 공모 사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추진하게 된 사업인데요. 일단 유성구 주관으로 해서 2020년 7월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국비는 한 90억 원 정도 지원을 받고 거기에 이제 시비 45억 원 그리고 이제 구비 한 125억 원을 들여서 하는 이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본 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이 다 되어 있고요. 이제 올해부터 실시 설계에 들어가서 아마 이제 내년도 정도부터는 조금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뭐 방금 말씀 주셨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온천수를 활용한 이제 치유, 그다음에 뭐 테라피라고 하죠. 테라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그 유성 온천 관련해 가지고 이런 문화 체험할 수 있는 지금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성 온천 문화공원 내에다가 유성 온천 문화 체험관을 지금 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유성 온천하고 연계해서 그리고 관광 특구하고 연계해서 사실은 요즘은 관광 벤처라고도 많이 하는데 젊은 친구들의 이제 스타트업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광하고 연계된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제 일부 또 전시 공연장들 확충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또 주차장까지 조금 이제 좀 확충하는 걸로 이제 그런 내용들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성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성온천 특화 사업 내용에 대해서 들으셨는데요. 어떤 점이 좀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소유빈 기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성온천 관광특구를 두고 그 앵커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굉장히 여러분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유성온천에 딱 대표적인 시설이 될 수 있는 그 복합 이런 체험관이 들어서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 사업에 대한 그 선정 보도 자료를 냈을 때 여기서 사실 그 관광 콘텐츠 개발 이 밖에 지역 주민이나 관광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노후 시설 개선 이런 부분들을 사실 명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비단 이제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거에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이제 그 바깥에 그 지금 현재 유성온천 관광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그 여러 요인들을 같이 동방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좀 좋겠다. 다만 이제 예산의 그런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왕 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면 여기 유성온천 그 관광특구가 제대로 부흥의 그 시작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거시기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태곤 회장님께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네. 우리
도시형 이제 온천도 이제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온천에 대해서 이제 이제 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한데 그런 모델들이 그 해외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헝가리에 이제 가면 세체니 온천이라고 도시에 그 한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온천 시설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 이제 온천에 들어간 다양한 시설들이 있어요. 그리고 호텔들이나 이런 숙박 업체들은 각기 이제 그런 사우나나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기 이제 호텔에 투숙을 하면 아주 센터에 있는 이런 온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성온천도 워낙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있고 이런 개인이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는 리스크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성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앵커의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런 온천수를 이용한 다양한 문화 상품들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체코에 한번 가시면은 이런 체코에 열쇠 그러니까 까르로 비바리에 가면 12개의 공이 있어요. 온천 공이 있는데 13번째 온천수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 온천수로 만든 술이 아주 국민의 술입니다. 체코의 국민의 술. 이제 그런 것처럼 뭔가 유성온천이 특징적으로 온천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화장품이 됐든 아니면 거기에 음료수가 됐든 아니면 알코올이 술이 됐든 이런 여기 유성에 가서 관광 지역을 갔을 때 뭔가 갔다 오면 기억에 남을 만한 이런 기념품을 하나 좀 사오고 싶다는 누구나 욕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족해 줄 만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개발을 좀 해주면 훨씬 더 기억이 오래 남고 또 이제 그런 기억을 통해서 다시 재방문을 하게 되면 이런 훨씬 더 이 온천의 그런 이 발전도 돕게 되고 관광 특구로서의 그런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목욕 중심의 온천 지구가 의료, 문화, 치유, 휴양, 상품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인식 교수님. 네. 지금 나온 거 얘기를 실천만 해도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면 국토연구원에 여기 지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분을. 도시면 관광지구 활성화계 연구라 그래서 좀 비싼 비용을 주고 종합계획을 다 수립을 했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대로 국가계획에다 상위계획에다 넣어서 실천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점지구 사업은 신호탄이 돼서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정말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에 막힘 없이 잘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말은 아까 세계적인이라는 단어를 좀 빼고요. 동아시아, 한중일만 해도 온천지구만 해도 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이다 이러니까 일단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제 구호에만 끝이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동아시아 관광 장관 회의가 정례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아젠다로만 넣어도 그러면 정말 우리가 거점형 관광 사업에 맞게 중앙정부의 의도에 정확히 부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잠깐 했고요. 그다음에 대전시가 좀 든든합니다. 국장님이 이제 최근에 부임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나이스 산업하고 연계하는 거 가장 간단한 거예요. 아까 제가 풍선효과라고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회의가 끝나고 와서 여기로 와야 되는데 아닙니다. 못 옵니다. 다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이제 신흥개발지구라 그런 또 기능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마을버스라도 좀 셔틀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만들었습니다. 몇 번 얘기하니까 만들긴 했는데 2시간에 한 3대 정도. 물론 영리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노력을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그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관광특구가 지금 버릴지 안 버릴지는 좀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좋은 말씀하셨어요. 관광특구 연합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유성이 중심이 돼서 주도도 좀 하고 제도 개선 좀 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인다면 아무래도 좀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고 마지막으로 의료관광이라는 데 국한하면은 의사님들하고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관광공사도 의료관광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웰리스 제주하고 경남, 강원에서 지금 잘 써먹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료 웰리스 관광 뭐 이렇게 해서 대전형으로 좀 각색을 해가지고 나가도 좀 독특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덧붙여서 짧게 해주시기 아니, 바랍니다. 짧게 네.
혹시 이제 그런 일본에 갔을 때 보면은 막 이렇게 많은 그 온천수 색깔도 막 그 좋고 미네랄이 많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거는라고 생각을 하시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실적으로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그런 그 아벤느 온천 이런 데 가면은 아토피에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오랫동안 그 지하에 있다가 아주 그 필터링이 돼서 나온 온천수,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온천수가 피부에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는 50% 이상의 그런 화장품들이 되게 온천수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온천, 유성 온천이나 아니면은 그런 온양 온천들의 그런 그 온천 수질 자체가 굉장히 그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뭐 일본이나 이런 온천수들이 경쟁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일본의 온천수보다도 우리의 어떤 그런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온천수가 사람에게 훨씬 더 유용하고, 그리고 땅속까지 못 믿는 이 중국의 그런 그쵸 동해안 쪽에 있는 이런 고령화 세대를 우리가 충분히 이 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성온천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온천은 자연이 제공하는 천혜의 자원인데요. 사회의 경제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 지역의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이자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